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십자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기하고 그 서강자 내용을 교차해서 읽으면 상당히 이제 또 보충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자, 먼저 이제 십자군 전쟁 하기 전에 그 기사단 설명 관련된 내용부터 할게요. 요걸 해야지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뒤에 기사단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1차 십자군부터 해갖고 이제 기사단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보통 유럽의 3대 기사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원 기사단, 병원 기사단, 독일 기사단. 이게 유럽의 3대 기사단이라고 해요. 예. 먼저 이제 그 사원 기사단은 그 명칭 자체가 이제 그 솔론 사원 근처에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사원 기사단 이렇게 했는데 원래 사원 기사단은 예루살렘 순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사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사원 기사단이 이제 나중에 국제적인 어떤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립 4세 입장 때는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비뇽 유수의 그 아비뇽 그 교황청과 협력해서 사원 기사단을 뭐냐면 해체시켜 버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기사단인데 이 병원 기사단은 좀 명칭이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 병원 기사단이 원래는 키브루스에 있다가 이 키브루스가 이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노두스로 넘어갔다가 노두스로 넘어가니까 몰타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두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이 몰타 기사단이 있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원 병원 기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가끔씩 오류가 있네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얘가 삐져나왔어. 자동으로. 그래서 몰타 기사단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왜 그러지? 아휴. 만류할게요. 이게 왜 갑자기 그래갖고 몰타 기사단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기사단이야. 그 기사단은요. 그래서 3대 기사단 중에 병원 기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일 기사단인데 독일 기사단은 투턴 기사단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3차 십자군 전쟁 때 독일만 구성된 기사단이다. 그래서 주로 발트의 그 동북해안 이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방 그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투탄 기사단이 와서 싸웠어요. 피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6세기 때 해체되면서 그 영지가 프로이센에게 계승됐다. 그래서 프로이센 공국인데 프로이센 공국이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그 하이델베르크 선제국에 통합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인베르크 선제국 통합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으로 이제 그쪽 국명을 쓰게 되는데 그럼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사원기사단하고 병원기사단은 예루살렘 왕국의 어떤 주요 병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3대 기사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1차 십자군을 이제 보죠. 1차 십자군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또 한 명의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십자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농민 십자군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계나 그 서양사 강좌의 앞부분에 나와 1차 십자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뭐 이게 특별하게 조직화된 십자군은 아닌데 그때 이제 이 농민 십자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은자 피터 또는 은자 피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끌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좀 말빨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설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주로 농민들이나 가난한 기사들 끌어모아가지고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그냥 성지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말이 십자군이지 대부분 거짓 집단이라 보시면 돼요. 가서 이제 약탈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헝가리의 일부는 분쇄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부가 콘스탄티노플로 갔어요. 예. 근데 이 비잔틴 황제가 보니까
정예병원 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건 그 이상한 날라리 군대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어봤자 약탈만 하겠다 해갖고 급히 이제 배를 구해다가 그 당시 그 셀주크 투르크, 눈 셀주크 투르크 영역으로 떨어뜨려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눈 셀주크 투르크가 그냥 와서 그냥 삭스에서 격파를 시켜버렸죠. 예. 이게 이제 농민 십자군이야. 그래서 이 농민 십자군은 진짜 의도하지 않게 그냥 그 은자 피터라는 사람이 그 조직한 건데 이게 의외로 1차 십자군에게 큰 도움을 줘요. 왜냐면 이제 이런 형편없는 그 농민 십자군 한번 부닥친 셀주크 투르크 군대에 어떤 생각을 드냐? 십자군들이 이렇게 이제 형편없는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차 십자군에 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야. 방심을 한 탓에 그 1차 십자군도 그 앞에 있는 농민 십자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했다가 오히려 그 중장 보병한테 깨지게 돼요. 예. 그래갖고 한때는 이제 수도까지도 점령을 당했죠. 예. 그래서 이때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가 가는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 셀주크 투르크보다는 룸 셀주크 투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룸 셀주크 투르크라는 제국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함락했다고 해서 곡방을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 룸 셀주크 투르크는 본국에 있었던 셀주크 투르크도 더 오래 지속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란국한테 멸망을 하지만 그 자녀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결국엔 예루살렘 왕국까지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본국인 예루살렘 왕국뿐만 아니라 여기 에데사 백령, 안티오코 공령, 테이플 공령 같은 제후국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봉건 왕국을 재편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정치 제도가 아는 게 그 당시 이제 십자군대 아는 게 봉건 제도밖에 봉건 왕국밖에 없으니까 이런 국가들은 다 봉건 왕국 시스템으로 이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의 봉건 제도를 이식시켰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이 예루살렘 왕국을 중심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죠. 여기 이제 3차 십자군 배경과 2차 십자군 배경은 뭐냐면 에데사 백령을 멸망시킬 때 2차 십자군이 배경이 됐고요.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했을 때 3차 십자군이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볼게요. 좀 넘어가서 여기 좀 보죠. 자, 여기 이제 일단 지도를 좀 보세요. 지도.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이제 크레노몬 공예가 여기 있고요. 위치상. 그리고 4차 십자군 때 이제 라틴 제국이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라틴 제국 성립이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1차 십자군 전쟁 결과 여기에서 이제 4개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그 왕국과 공국이 만들어졌는데 본국이 예루살렘 왕국이야. 예루살렘을 수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레프의 백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안티오크 공국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에데사의 백국인데 2차 때 이제 제일 먼저 멸망시킨 에데사의 백국이 이제 추종 먼저. 백국, 공국 이런 거는 백작이 통치하는 국가는 백국, 공작이 통치하는 국가는 공국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있는데 여기 마치 단일 세력처럼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만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는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그 당시 이제 십자군 그 운동 그 십자군들의 침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예루살렘 왕국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서계나 뭐 서강자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저도 이제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그걸 요약했어요. 예전에도 나올 때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고요. 자, 그럼 형성 계기를 보면 앞에서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런 이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고 정치 구조의 성격을 보면 봉건제를 그대로 인식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그 군대들 그 십자군들이 그 당시 공화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봉건제를 그대로 인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왕령지 예루살렘 지역과 그다음 대제후들에게 주변 영토를 분배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대제후 안에서도 거기에 이제 공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재분배를 해주고 자, 요때 이제 예루살렘 왕은
그 봉건적 최고 주권자예요. 근데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그 대제후들이 구성된 고등법원에서 법정에서 왕을 선출했다. 그래서 실권은 이 고등법정에서 가지고 있다. 그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자, 고등법정의 이제 그 권한을 보면 일단 왕을 선출하고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봉건적인 어떤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다 보시면 돼요. 그 왕은 고등법정에서 모든 일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고등법정은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중에 아몰리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고등법정보다는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정의 모든 보토 보유자는 왕에게 신설을 해야 되며 왕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여러 군주들 중에 자기가 제1의 충성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정을 왕권의 어떤 강화 차원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모니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조치를 했고요. 신서 조치와 그 다음에 그 충성의 대상을 자기를 1순위로 만들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했는데 뭐 제대로 안 됐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봉신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제후국도 있다고 했죠. 이 안티오코 공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트리폴 백국이라든지 에데사 박국 안에서도 이런 이제 고등법정처럼 예루살렘 왕국의 고등법정처럼 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 봉신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후 영토 안에 설치되고 고등법정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왕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볼게요. 자, 뭐 예루살렘과 그 제후국의 관계는 봉건 국가의 어떤 관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후국은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을 하고 예루살렘 왕은 그들의 후계자가 미성년 이렇게 후견권을 행사하고요. 근데 이 봉건국 제후국들은 이 고등법전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세계 국가 있죠. 이들은 독자적인 봉건과 스카 법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공신법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제국들은 안티오코 공령, 트리플 공령, 에데사 백령인데 에데사 백령이 먼저 멸망을 했다. 2차 십자군 전쟁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티오코 공령이 있는데 이 안티오코 공령이 제일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가 동서교통로에 이제 딱 이렇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된 무역항이거든요. 그 나중에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할 때도 최종적으로 이제 체육까지 남았던 그 지역이 이 안티오크 지역이에요. 이 안티오크.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됐고요. 군사제도는 이제 보면 왕국 자체에서 이제 뭐냐면 특별하게 그 군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성 요한 구호소 기사단, 신정 기사단 이렇게 했는데 신정 기사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단, 홍대 기사단의 중에 그 어디에 해당하냐면 사원 기사단에 해당해요. 다른 별칭이에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원 기사단, 신정 기사단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기사단이 성요한 구호소 기사단. 이 병원 기사단.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노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이렇게 불렸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 국경부근에 클라우드 슈발리안 지역을 받고 요새를 건설해서 방비했는데 지금도 이 요새가 있어요. 이 요새는 대단히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한번 그 사진 찾아서 검색을 해보세요. 요 요새는 한 번도 공격을 받고 함락한 적이 없어. 아주 견고한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사기를 쳐갖고 나중에 이제 함락은 한 적이 있지만 공격을 받고 함락당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큰 요새다. 가끔씩 그 교과서 사진에도 잠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요새예요. 이 요새가 지금도 있죠. 견고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토지와 재산을 기준받아 재원을 했다. 국제적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국제적 조직은 신정기사단, 사원기사단과 성요한 구호소 기사단이죠. 앞에서 얘기한 저 사원기사단 특히 전 유럽적인 기사단이에요. 온 곳에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지점도 있고 그리고 막단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고지대도 하고 그래요. 예. 나중에 필립 4세한테 이제 개박살이 났긴 했지만 자 그리고 제후와 봉신의 관계 보면 봉투보다는 화폐로 이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이나 이런 그 여러 제국들이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투보다는 화폐를 봉투 대신 지급하는 거야. 충성의 대가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폐봉이라고 해요. 화폐봉. 이 화폐봉은 그 나중에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귀족들에게 예전처럼 이제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화폐를 지급하거든요. 충성의 대가로 월급 같은 걸 주죠. 이게 좀 그래도 이제 많이 애용하는데 왜냐면 땅을 주면 그 땅을 매개로 갖고 이제 그 지역에 세력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폐를 주면 어차피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세력 그 지역 장악력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냥 귀족들에게 봉공규 화폐를 주고 그들의 충성을 대가를 받고 그리고 적절하게 봉지를 안 주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 근거를 없애는 그런 용도 화폐봉을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자주 하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왕국에서도 화폐봉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지 순례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모바일에서 성지 순례하는데 예전에는 막 갔다 왔어요. 직접. 그래서 그다음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겠다고 십자군 전사나 성지 순례한 개인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잠깐씩 와가지고 이제 경비도 서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도시함대. 그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은 해군이 없었는데 이 해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북부 이탈리아 지역 있죠? 베네치아나 밀라노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래서 함대를 이제 해갖고 보급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돌아오자. 자, 십자군 전쟁 중에 2차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2차 십자군 전쟁. 자, 여기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은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분열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모술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술.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모술 태수 장기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에데사 백령을 정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기가 북부 시리아를 회복하고 그 여세를 모아서 에데사 백령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이 조직이 되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7세, 그다음 독일 황제였던 콜란드 3세가 참전을 하게 돼. 그렇지만 뭐냐면 전투에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한번 깨지고 나서 나중에 자녀 부대가 이제 다마스커스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 결국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3차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3차 십자군 전쟁. 자, 이 3차 십자군 전쟁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가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통합되기 시작하는데, 잠깐만 이게 헷갈릴 거 같네. 자, 그 주역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라딘은 좀 이름 정도는 배워 두셔야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쿠르드 출신이에요. 쿠르드족 아시죠? 예. 거기 이제 시리아나 터키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도 있죠. 국가는 없는데 한 4천만 정도 되는 민족이 있어요. 이 쿠르드족 출신인데 이 쿠르드족은 이제 한 번도 국가를 세운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 살라딘이 그 당시 그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자체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쿠르드족이지만 쿠르드 민족 국가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파티마 왕조다 해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시아파 왕조가 있는데 그 시아파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이브 왕조를 세워요. 이 사람이.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 장기의 부하장수죠. 근데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아예 이제 장기하고 이제 그 손절하고 장기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지게 했지만 손절하고
아유부 왕조를 이제 세웠다.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하틴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때 완전히 십자군들이 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왜 깨지게 되냐면 이게 하틴 전투라고 부르는 곳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지역이 하틴의 뿔이라고 하는 계곡이에요. 계곡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계곡에 뭐가 없냐면 식수가 없어. 근데 한 2만 명 정도의 넘는 병력들이 식수 없이 여기 장기적으로 요게 진지를 치고 버티고 있었는데 거의 배가 넘는 이제 4만 명 정도에 되는 그 살라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체력이 고갈되는 거야. 식수도 부족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무슬림 군대들이 이제 불을 지펴갖고 연기를 내보내고 진지를 던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병사들이 지고 말죠. 예, 대판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하틴의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왕국을 함락했다.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함락할 때 기독교 그 1차 십자군전 때 기독교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들이 했던 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 1차 점령할 때는 막 이슬람 교도를 거의 학살했는데 살라딘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뭐 노예로 해갖고 잡혔으면 노예비도 대신 내주고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교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실려 있는 인물인데 하여튼 예루살렘 왕국을 함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틴 전투는 그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이제 뭐냐면 킹드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있죠.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킹드 오브 헤븐. 그 소재가 됐던 그 뭐냐면 전투예요. 그 전투가.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1세하고요. 그다음 필립 조노아. 필립 4세죠. 필립 2세죠. 그다음에 또 독일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가 참여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요 프리드리히 1세는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익사당하죠. 예. 프리드리히 1세는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그런데 이제 그 서강좌에 보면 요거 참여한 사람이 좀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리처드 1세,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 그 다음 필립 1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필립 1세가 아니라 필립 2세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1세야. 예, 잘못 적어 놓은 거야. 예. 서기에 적혀 있는 게 맞아요. 서기에 적혀 있는 게 프리드리히 2세는 이제 나중에 6차 십자군 전쟁 때 들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시리아 아크라까지 함락하고요. 그 리처드하고 살라딘과의 협상을 통해서 순례자의 자유로운 예루살렘 출입을 보장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결국에는 3차 십자군 전쟁 계기 때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차 십자군 전쟁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냐면 그걸 이제 먼저 했던 그 호소했던 사람이 이노케티우 3세야.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이노케티우 3세 업적 되게 많죠. 예. 나타야 4차 공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알비파 십자군도 뭐냐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존이나 필립 2세도 이제 파문도 쳐하고 대단한 이제 교황권의 절정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노케티우 3세가 이집트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4차 십자군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개웃기지? 민감하게 반응하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네. 예루살렘을 예전에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아니야. 어디를 공격하면 이집트를 공격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아유브 왕조가 이집트가 근거지 봉준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더라도
그 보급이 계속 오니까 물자 그 병력을 이집트에서 계속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차 십자군부터는 계획을 이집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거는. 자, 하여튼 이노세스 3세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예전에 1차, 2차, 3차까지는 이제 그 왕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좀 힘 있는 제후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 4차 십자군은 별로 지원을 못 받았어. 예. 스폰을 못 찾았던 거죠. 한번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래갖고 이제 병력이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였는데 이 많은 병력들의 식량과 그 다음에 6만 명 정도 모였다. 6만 명, 6만 5천 명 정도 모였어요. 기병 기사가 이제 4,500명, 뭐 일반 보병이 2만 명, 이 정도 모였으니까 그 2만 5천 명이나 아니 6만 명이 아니라 2만 5천 명이야. 예. 자, 2만 5천 명의 병력이 모였는데 원래는 이집트까지 가려면 식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필요하고 특히 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영국왕이나 프랑스왕이나 나몰라하고 하니까 후원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프랑드백 정도 얘가 제일 크고 이제 북부 프랑스 정도 기사들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에 이들을 직결시켜요. 이노케티오 3세가. 베네치아에 직결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드냐면 베네치아에 부탁을 해서 위탁 생산해서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량도 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돈을 믿고 배나 무기 같은 식량 같은 것들 막 대고 됐거든요. 특히 배하고 무기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베네치아는 조선소리 뛰어났고 무기도 되게 잘 만들어요. 기껏 무기를 이제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돈 달랬더니 돈이 없다고 배를 배째내시고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황당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돈은 좀 받아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참에 어디가 이제 있었냐면 이제 그 당시 찌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찌라시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인데 해안 도시인데 요 지역에 이제 그 당시 그 해적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청을 했냐면 그 당시 그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돈을 대신에 여기에 있는 해적들을 좀 뭐냐면 공격해서 쳐부시고 이쪽 지역을 장악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이 짜라시라는 지역을. 그래서 이제 짜라시를 회복하려고 공격한 건데 근데 이 짜라시라는 지역이 달마티아 쪽 그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그 지역이고 기독교 지역이거든요. 말이 그 해적 소탕이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갖고 그래서 십자군들이 그 지역을 약탈해버렸어. 약탈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노테스 3세가 열 받겠지. 그래서 십자군을 파문에 처하죠. 자, 근데 거기다가 때마치 비잔틴 제국에서 제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페이덴 황제 아들이 와가지고 그 뭐냐면 예걸복구를 하는 거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럼 만약에 나를 도와줘서 날 왕위에 세워주면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그 막대한 금과 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단 입장 올 때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고 또 베네치아 입장 올 때는 그동안 이제 배나 무기를 만들어 갖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충분히 콘스탄티노플 점령해 갖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베네치아 그다음에 4차 십자군 그다음 도망 나온 그 황제 아들 페이데 황제 아들 3명이 뭉쳐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해요.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 점령하죠. 여기가 점령하기 되게 어려운 도시인데 테오도시 성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오도시 성벽에 베네치아군이 거의 긴 돛대를 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테오도시 성벽에 딱 눕게 하고 거기에 이제 거치게 한 다음에 그거 돛대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벽을 넘었거든요. 그 점령했어.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약탈을 했죠. 막. 그리고 나서 프랑드 베르기 콘스탄티노플의 다틴 제국을 설립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노케티누 3세도 막 처음에 비난했다가 막상 생각해 보니까 요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시켰잖아. 동로마 교회도 자기 수정에 들어가 있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뭐 파문치 한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파문 풀고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는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득을 봤던 애들이 베네치아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일부와 크레타 섬 주요 항구 도시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리스 본토의 유럽식 공공국가에서 베네치아를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따로 이제 했는데 베네치아가 근거고 여긴 5번이에요. 예. 그래서 베네치아가 콘스탄틴 일부와 크레타 섬 주요 항구 도시를 이제 획득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에 이제 라틴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틴 제국을 수입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백이었던 볼두인이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황제로 옹립되면서 라틴 제국이 성립되죠. 1204년에. 예. 그리고 또 주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건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주변에 있었던 봉건 제국들을 뭐냐면 만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 주변에 그 트리플론이 뭐 에데사 백국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라틴 계열의 이런 봉건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틴 제국은 그 뒤에 이제 다시 거기 콘스탄티노플 제국, 동로마 제국의 자녀 세력들에게 멸망을 해갖고 이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변 지역도 있죠.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투르크족,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 제국이 잠깐 있었고 그 주변을 봉건식으로 통치했다가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의 어떤 부흥 세력들에서 다시 멸망됐다. 그리고 그 주변은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은 원래 이제 그 목적이었던 성지 순례 같은 것도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의 어떤 각각의 세속적 이해에 따라서 뭐냐면 그 행해졌던 세속적 목적을 행해졌던 십자군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십자군이 흐지부지 되고 세속적 목적 바뀌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5차 십자군 운동이야.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듣보잡인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먼저 이제 이집트를 공격해 있죠. 그러니까 5차, 4차부터는 이집트가 주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아유브 왕조의 근거지였던 이집트 공격을 해요. 한때는 그 나일강변의 요새였던 다미에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나일강 하류에 있었던 그 다미에트를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미에트를 점령하고 나서 카이로로 이제 진격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뭐냐면 범람을 맞아서 그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엔 몰살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미에트조차도 이제는 함락되고 다시 뺏기게 되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6차 십자군 볼게요. 6차 십자군 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은 프로이덴 2세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십자군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미그적 하니까 교황으로 또 파혼까지 당한 사람이거든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그 뒤에 있죠 17년 왕국에 이제 살았어요. 어렸을 때 17년에. 그래서 17년이기 때문에 17년 오랫동안 이슬람의 통치 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슬람 얘들하고 성향을 좀 알고 있어요. 이슬람 성향. 또 인맥도 있고 하니까. 그래갖고 전쟁보다는 좀 약간 딜을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협상을 통해서 회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반대하냐면 이제 뭐냐면 그 교황이나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그 이교들과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냐. 협상을 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수종을 계속 이제 1917년까지 이제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6차 십자군 때는 좀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게 시대적 배경은 이때부터 몽골군이 쳐들어와요. 예. 몽골군인데 몽골군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셀주크 투르크보다 강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7차, 8차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가고 이집트만 이제 공격하다 많은 그인데 이 7차, 8차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이 성왕. 그 성왕 누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성왕 누이가 이제 이 7차, 8차를 이제 했는데 이 사람도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성과가 미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집트 하류, 그 나일강 하류했던 다미에타를 다시 점령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포로 잡혀. 예. 그래서 막대한 이제 배상금을 풀고 또 풀려나고 나중에 마지막 이제 8차 갔다가 도중에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병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이제 왕조가 이집트에서 바뀌죠. 이집트에서 바뀌어가지고 맘루크 왕조가 등장해. 아이브 왕조 대신에 파티마, 아이브, 맘루크. 맘루크는 이제 노예병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르크 계통의 노예병사들 출신의 이제 그 맘루크 왕조를 세웠고요. 그 맘루크 왕조가 이제 아티오크, 트리프리, 아크라를 점령하고 그 당시 몽골군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몽골군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때 이 몽골군이 셀주크 투르크도 본국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패권을 둘러싸고 그 한판 싸우죠. 맘루크 왕조. 이게 아인자르투 전투예요. 유명한 전투예요. 자, 아인자르투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 몽골은 지금까지 패한 적이 없는데 이때 처음 패했어. 맘루크 왕조한테. 이 아인자르투. 결국에 아인자르투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그 맘루크 왕조는 예루살렘 있죠. 오늘날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일종의 자기 지역을 놓게 되고 예루살렘 왕국 끝까지 뭐냐면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을 자기 수중에 넣게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있고 그러면 9차부터는 없었죠. 이제 8차 이후부터 아예 없었죠.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6차 이후부터 이제 그 몽골군이 들어왔잖아. 근데 이 몽골군을 막강하거든. 그리고 한번 깨졌잖아 또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시아 지역에 뭐 십자군 하자고 그런 소리 못 하게 돼요. 예. 몽골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실제로 안 되죠 얘네들이 입장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8번에 거쳐서 그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앞에 농민 십자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십자군이 있어요. 이게 십자군이나 보면 그런데 소년 십자군이 있었죠. 소년 십자군. 그래서 소년 십자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이거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고 베네치아 상인데 얘네들 꼬셔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의 노예로 갖다 팔았죠. 네. 그래서 살라딘이 이걸 좀 보고 어린이들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일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년 십자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에 걸쳐서 8차 십자군까지 한번 봤고요. 네. 제가 7번이라고 했나요? 예전에 아파? 8번이었어요. 여기 7차가 있고 여기가 이제 7차가 포로 잡혔고요. 이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포로 잡혔고 나중에 풀렸다가 8차가 있는데 8차가 여기 하다가 누이 그 누이구세 성왕 누이구세죠? 병살라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를 볼게요. 결과가 예전에 기출 문제 한 2-3번 나왔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 어렵게 뭐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중세 사회를 어떤 붕괴를 촉진시키는 데 큰 계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슬람 그 십자군 전쟁이 붕괴를 시키는 결정적은 아니지만 붕괴하고 있었던 그 흐름을 촉진시켰어요. 촉진시켰다는 거. 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 보면 종교적 측면 보면 전반기에 있어서 교환권을 신청했으나 후반기에 점점 패하죠. 1차 외에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영향이 줄어들면 뿐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추적됐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왜냐면 교황이 이걸 주도하다가 잘 안 됐잖아. 뭐 1차나 뭐 4차나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교황권의 쇠퇴, 왕권에 강해져.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보편적 권력이 이제 쇠퇴하면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같은 왕권이 강해졌다. 그래서 교황권은 십자군 전쟁에 실패하고 왕권의 신장과 왕권을 중시한 중앙집권적 통일국의 형성에 추세가 쇠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군에 참가한 봉건 영주들이 대부분 전사하거나 전쟁 기간 동안 영지에 대한 관리 소홀했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했고요.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 파산했어. 그래서 유럽 내에서 전쟁은 되게 이제 패한 측들이 땅을 뺏어갖고 그 자기가 이제 전쟁 때 껐던 돈을 갖고 이제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바깥에서 구하는 건데 예루살렘 왕국 만들고 나서 그 후에는 영지를 획득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자기 빌린 돈을 뭐냐 갚지도 못해요. 파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와 상공업자들 특허청을 이제 팔게 돼요. 또 거기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뭐가 들어왔죠? 하양 무기가 들어왔죠. 이 하양 무기가 들어오면서 기사들이 대거 몰락을 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한몫했다. 예.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이슬람교도를 뺐거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와 그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빼앗겼던 지중해 지역을 회복했고 그래서 그 유럽이 주도했던 동방무역이 발달했다. 동방무역의 주도권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다. 그리고 유럽의 상공업 발달이 촉진됐고 이는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고요. 사회적으로는 상공활동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고 자원이 무너졌고요. 이로 인해서 농노 해방이 가속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기로 해서 물론 이제 장원의 붕괴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큰 계기는 아니야. 근데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뒤에 설명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때문에 이제 그게 무너졌는데 그렇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이걸 촉진시켰죠. 그래서 매개의 변수가 됐다. 매개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동에서 하약의 도입으로 기사계급들이 몰락을 했고 자 문화적으로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서유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이미 교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1085년에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에스파냐 왕이 이슬람 세계에 지배했던 톨렌트를 탄압하면서 이 도시를 있는 이슬람 선지 항문을 유럽으로 도입한 창구가 됐죠. 요거 이전에 시험에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항문의 중심지였는데 그 당시 이슬람은 그 유럽보다 선진 항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토렌토가 그 당시 이제 항문의 중심지로 있었고 여기에 이제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지역에 많이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지지하만 내면 자기 종교 믿어도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되게 이슬람 문화와 그 기독교 문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에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랍어를 가지고 유럽의 각국 언어,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이슬람 세계에도 많이 건너온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이런 철학들이나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금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번역해갖고 유럽에 소개시켜줬어.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많은 그 이슬람의 기술이나 학문들 철학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 철학 같은 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경우는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토렌토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스콜라 철학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퀴나스도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7세기, 8세기 딱 이슬람인들이 아랍어로 옮겨놓은 그리스 고전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다시 이제 얘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 연구물들이 다시 역수출되는 거야.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때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스콜라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저 맞거든. 어렴풋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유명론이니 뭐 그 실제론이니 하면서 철학적인 깊이는 없었어. 그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깊이 연구한 사람이 이상 그 철학자들인데, 얘네들이 연구한 거를 다시 이제 뭐냐 한동안 이름만 알고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시 일깨워주고 서양에 전파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은 선진 문화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가장 23세기의 선진적인 건축 기술을 배움으로써 유럽사의 거대한 성곽이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11세기 때는 고립 양식 같은 것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쌓은 경제일부와 이슬람을 두드러운 그리스 로마 고조는 훗날 서유의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의는 중세 유럽사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십자군은 그 전체를 통해서 중세 유럽이 기독교의 통일체였음을 입증했고, 그다음에 십자군 그 전체를 통해서 아마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럽 통합 중세 유럽이 이제 기독교는 통일체를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유럽 세계의 또 생명력과 팽창력을 증명했죠. 중세 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일반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봉건제도의 시작을 어떤 자는 9세기 때 이제 뭐냐면 9세기 때 누구야? 그 노르만 족보의 침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4세기 이후, 6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피레나파 같은 학자도 있는데 뭐 이런 견해에 자 일반적으로 밀렸고 압박을 당했던 유럽이 십자군을 통해서 비로소 이슬람의 공세를 취하고 반격을 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상공호가 이제 도시의 발달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개 이제 봉건제도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봉건제도가. 첫 번째로는 상위 정치구조, 예, 주종제도죠. 자, 이 주종제도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국가의 공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권이나 조세 수치권을 중앙으로 이렇게 기속시키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하면서 점점 주종제도를 바탕한 상위 구조, 정치 구조가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경제적 구조, 하위 구조가 이제 뭐냐면 자원제도죠. 자원제도는 이제 뭐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증가, 그 다음에 뭐 도시의 발달 등등 해갖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원제도가 붕괴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중요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먼저 자원제도가 붕괴된 건데, 자원제도의 붕괴는 일단 그 밑에 농업생산이 발달이 있었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되면서 점점 이제 그 하폐지대에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제 붕괴되어 나가죠. 예. 요 과정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심화 과정을 도표로 이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요걸 이건 나중에 설명할까? 요거는 좀 뒤에 설명해요.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상공업 도시부터 볼게요. 자, 요게 왜 이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됐나? 요걸 이제 좀 설명하면, 일단은 이제 11세기 때 봉건사회가 안정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돼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산포제라든지 마적 사용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뭐 개간을 하게 되죠. 개간 사업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시토교단이라든지 독일기사단 얘네들이 이제 개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장원 살 필요 없죠. 잉여들이 형성될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나 잉여 인구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교환하고 이제 몰리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되냐면 도시가 이제 성장을 하죠. 도시가 성장하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그 지중해 무역이나 북녘 무역권 원격지 원거리 무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가 널리 이제 보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장원에 영향을 줘서 화폐지대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생산물지대나. 그러면서 장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패스트도 오고 그런데 요런 이제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할게요. 그래서 11세기 때 이제 원거리 통상이 형성되면서 이제 사업이 부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3대 무역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역권이 지중해 무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권이 북유럽 무역권.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내륙 무역권이 형성돼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증권을 제가 얘기했나? 하다 보면 깜빡깜빡해. 두 번째 인증권은 5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51번이에요. 자, 지중해 무역권은 이 지역이에요. 북이탈리아 도시죠. 요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그 비싼 사치품들, 향신료나 이런 것들 교육을 하는 그 무역권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레반트 무역에서 동방 무역권이 발달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나 뭐 제노아 이런 등등의 이제 도시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도시가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는 이제 여기 있는 도시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달마티아양까지 여기를 식민지까지 식민도시로 이렇게 만드는 식민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산, 그러니까 23세기 지중해 점령 후에도 콘스탄티노플 교육을 계속해서 상업도시로 번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와 피사 같은 그 도시 국가들은 사르디아나 코르시카부터 4세기, 2, 3세기 때 추출했죠. 요거는 요 두 개 큰 섬 있죠. 이탈리아에. 노르만의 이제 치절 정복과 십자군 운동은 서부 지중해를 이슬람으로부터 회복해 유럽 교육 무대를 만들었고요. 주로 이제 동방의 이제 후추를 비롯해서 향신료, 면반, 전직물, 기금속 같은 사치품을 하고, 서방의 모직물을 이제 뭐냐면 수출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서강자를 보니까 사치품 외에도 생활 필수품도 뭐 수출했다, 교육했다, 뭐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뭐 교과서 관점에서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을 볼게요. 자, 북유럽 무역의 중심 그 도시 지역은 프랑드 지역이에요. 네. 프랑드라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드는 여러 도시도 있죠. 그 중에 안티오페라고 유명한 도시가 있고, 프랑드 지역이 안티오페 보시죠? 안티오프.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프랑드 지역이에요. 또 오늘날 어디 지역이냐면 벨기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벨기에는 이제 크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좀 다르죠. 언어상 다른데, 남부 지역이 네덜란드어권이고 북부 지역이 왈츠 지역이 이제 프랑스어권인데, 요 네덜란드 언어, 그러니까 벨기에 북부 지역을 그 프랑스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넓게 이제 네덜란드에 포함됐던 지역이죠. 예. 자,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중심이었다. 대개 보면 이 지역에서는 뭐가 거래되냐면, 여기 북쪽에 보시면 잉글랜드 지역 있죠. SS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모직 그이 많이 양모가 많이 생산되고, 양모를 받아서 프랑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모직물이죠. 예, 모직물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 북독일 지역 있죠. 북독일 지역이 이제 여기 한자 도시들이 많아요. 루베크, 뭐 함부르크. 예,
그런 도시들 많은데 요 도시들이 뭐냐면 주로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갖다 팔거든요. 포항도를 거쳐서 또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가고. 자, 이런 그 교통의 교육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포항도는 뭘로 유명하냐? 제일 중심 그 상품이 포항도산 모직물이야. 잉글랜드의 양모를 수입해갖고 모직물을 만들었죠. 이 포항도가 예전에 18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14세기를 넘어가면서 이게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13세기 이제 14세기 중반인가요? 예, 14세기 중반에 유럽 전역으로 패스트가 이제 유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포항드 기술자들이 패스트를 피하고자 어디에 건너가냐면 그 영국을 많이 건너와,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이제 모직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잉글랜드 자체가 양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모직물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네덜란드하고 그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예전 협력적인 관계였는데 대립적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죠. 모직물을 이제 판매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원료는 처음에 영국산 남부산 약물쓰나 12세기 시토교단이 영국 북부 웨일즈에서 그 목약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양질의 북부가 아니라 영국 북부와 웨일즈, 그래서 목약을 시작했고 그들에게 이 양질의 약물을 공급하게 되어서 프랑스산 문지물을 가장 수요가 많은 수품 중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영국 남부라고 하니까 좀 근데 잉글랜드 남부 이렇게. 웨일즈는 요 지역이죠. 영국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 네, 여기가 웨일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고 또 영국 북부인데 아마 영국 북부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의미하는 건 같진 않고 요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엔 영국산이었다 보시면 돼요. 잉글랜드산. 네. 지역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연안 도시는 이제 12세기 때 르벡, 함부르크, 브르메, 단찌니 이런 도시들 한 번씩 다 들어왔죠. 한자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죠. 이들은 노브고로드와 스칸디나비아도 런던 등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쪽과 교류하고 이쪽과 교류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자 동맹을 이제 결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함부르크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햄버거인가?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가 이제 그 햄을 넣어갖고 버거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함부르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독일의 한계권이 약하고 자의상 자체적인 함대와 요새까지도 갖고 있고 대도시에 이제 해외 상가를 들어서 무역 활동의 거점까지 삼았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제적 동맹체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동맹체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치품을 위주로 한 지중해 무역과 달리 교육부 가운데 곡물 위주가 이제 생활 필수품 위주예요. 그래서 그 외에 직물, 포도주 같은 생필품 위주로 교육을 했고, 북유럽의 대표원의 곡물, 그다음에 발트산, 생선, 목재, 그다음에 이제 그 곡물, 모피, 호박 등등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유대 모직물 하시면 기타 사직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요거 북유럽 무역권은 이제 주로 생활 필수품인데 반해서 정리가 제가 안 해가지고 서유대 모직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중해 무역권. 이게 대비된다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무역권하고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내륙 무역권이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제 대충 지도상 이런 무역권인데, 왜 그러면 이제 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지붕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건너면 편할 걸 왜 여기 힘들게, 이게 강길이지만 일단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지브롤터에서 이렇게 건너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딱 길목에 이슬람 해적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예. 요 북아프리카 일대에 16세기 전까지 16세기 17세기 전까지 요 이슬람 해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딱 지켰다가 요 배를 나폴레옹 낙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뭐냐면 요쪽 지역으로 갔던 거죠. 예. 그래서 내륙무역권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내륙무역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쌍파뉴 대시야. 쌍파뉴 대시. 쌍파뉴 대시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쌍파뉴 대시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요. 예. 자, 쌍파뉴 대시 볼게요. 자, 쌍파뉴 대시를 비롯한 내륙무역권의 등장 배경은 일단 이탈리아 상인들의 수송이 어려움, 이 지브롤터 해역군의 해교들, 이슬람 해적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스케이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봐야 돼. 요 지역이 비스케이만인데, 여기 물살이 되게 가파라요. 근데 물이 여기 있다가 지중해 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좁아져 갖고 한 곳에 이게 통과해야 되잖아. 여기가 상당히 물살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배들이 많이 침몰이 돼. 위험도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륙 해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탈리아 도시에서 마르샤 이후 프랑스 해갖고 내륙 해운을 이용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랑드 지방이 도착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계는 일단은 내륙을 통과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통과하기 때문에 또 거기도 이제 제후들이 있어. 제후들이 또 간세를 징수하고 제사를 양태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아주 대량의 물자를 저거 물류비가 통과를 조율할 수 있는데 여기가 꼭 이제 위험한 지역이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물류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쪽 이탈리아상이 이제 자체 무장을 해요. 그래서 대포도 싣고 큰 갤리선도 만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그냥 통과죠. 무장 상선을 통해서. 그래서 해적들이 놓으면 이제 격파를 해갖고 직접 이제 직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이것 때문에 그 쌍파뉴대시 어떤 스텝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쌍파뉴대시의 등장은 쌍파뉴 백작이 쌍파뉴령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제해서 주요 도시의 전기시를 이제 개설했다. 그러니까 쌍파뉴 백작이 자기 가나다에 있는 지역의 주요 도시들의 시장을 개설했어. 그래서 시장을 개설해서 시장세를 받는 것도 공권영주의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예전에 쌍파뉴 집안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 상가를 개선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 업무를 봐주고 분쟁이 일어난 재판관을 징수하고 한전상을 폐지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러 지역의 상인들, 국가대 상인들 왔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환하는 일들을 했고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래세도 이제 수수료도 많이 떼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권 행사 활동에서 정기식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벌금을 징수하고 상가 임대, 한전 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사를 징수했다는 거. 그다음 판매상의 역할을 보면 그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화폐 사용이기 때문에 거래 당일 때는 헌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계좌에다가 보관해놓고 그리고 서로 장부상 주고받는 걸 하고 나중에 그 장부를 가지고 와서 한전상에 보내주면 약간의 수수료 떼고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쌍파뉴 대시의 특징은 소매 시장이 아니야. 이거는 주로 도매상이야.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소비자도 오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상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떼가지고 다른 데 갖다 팔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 상품을 배달해요. 그 며칠 뭐 1월 뭐 1일부터 5일까지는 뭐 고기만 갖다 팔고 그래서 10일에서 15일까지는 후추만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도마 시장이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과 교류가 있었고 제후도 자주 이용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이제 뭐냐면 편의점 아니야 되게 이제 뭐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고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백화점을 구매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이 편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제후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예전에 이제 09년인가 기출 편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후들이 쌍값으로 거기에 이제 쌍판을 대시해갖고 대량으로 물건을 사오는 그런 것을 편지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세기 때 서유럽 전역의 전기 시간에 어떤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대제후들이 영진의 주요 도시와 장원대 전기시에 위치를 시도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상파로 대시가 이제 잘 되고 시장세도 잘 거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냐면 전기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쌍파로 대시에 이제 뭐냐면 몰락도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이제 전기시를 만드니까 가치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파로 대시가 몰락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태를 보죠. 일단은 쌍파뉴 백장령이 나중에 왕령지로 이제 편입되고요. 왕령지에 편입되면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세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상인 뒤에 갈렌성으로, 갈렌성은 이제 지중해 지역에 사용했던 배 중에 하나예요. 선박이죠. 그래서 노하고 돛을 이용하려는데 대개 보면 이제 지중해 같은 고유한 바다이기 때문에 돛은 좀 이용이 그렇고 주로 이 노를 많이 이용해요. 예, 돛도 이용하지만 예, 그래서 이 갈렌선인데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때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 갈렌선의 궁을 되게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군사도 이제 용병도 싣고 그 다음에 자체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이게 무슨 해협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하면서 직거래하면서 그 당시 이제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프랑스에 대한 국왕 필립 4세 100년 전쟁 와중에 여기 걸려들면서 이제 뭐냐면 또 혼란기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각제 상선시장 성립으로 상권이 위축됐다 이렇게 해서 등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랑스 관련된 내용 아니 프랑스 관련된 내용과 쌍파뉴 대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쌍파뉴 대시 되게 중요하고 요 내용은 제가 그 우리 여러분들 보는 서계나 서강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실어놨어요. 알체에서요. 요 내용은 제가 실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중세 도시의 성립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제 그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디 다른 데 가거든요.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 한 6시 이후에 강의를 또 진행을 할게요.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